서울의 하늘은 무거운 회색 구름으로 덮여 있었다. 강남구에 있는 세인트 메리 국제병원 옥상에 서 있던 김민호 교수는 자신이 직면한 난제를 생각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심장 전문의 중 한 명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다. 교수님, 회의가 곧 시작됩니다. 간호사가 문 앞에서 조용히 알렸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곧 내려갈게요. 병원 10층에 있는 VIP 중환자실에는 한국 최대 기술 기업 테크노바의 설립자이자 CEO인 박정우가 누워 있었다. 60세의 박정우는 평소 건강 관리에 철저했던 사람으로 그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는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지난 3주 동안 그의 상태는 꾸준히 악화되었고 이제는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다. 회의실에는 이미 29명의 전문의들이 모여 있었다. 심장 전문의, 신경과 의사, 독성학자, 감염병 전문가 등 국내외에서 모인 최고의 의료진이었다. 민호가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김 교수님, 혈액 검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병원장인 이상훈 교수가 물었다. 민호는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대답했다. 모든 표준 검사는 정상 범위입니다. 심전도에서는 약간의 불규칙성이 보이지만 그의 상태를 설명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산소 포화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호흡기. 전문의인 장소영 교수가 말했다. PET-CT에서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진행되었지만 결론은 없었다. 30명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박정우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원인을 찾지 못했다. 아마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독성학자인 최준호 교수가 말했다. 추가적인 특수검사를 제안합니다. 모두가 동의했고 새로운 검사 목록이 작성되었다. 회의가 끝나고 의사들이 흩어지는 동안 민호는 환자의 차트를 다시 한번 검토했다. 무언가가 그를 불편하게 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병원 1층 로비에서는 7살 소녀 윤지아가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있는 어머니 윤미라를 지켜보고 있었다. 미라는 세인트 메리 병원의 청소 담당자로 5년째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딸을 데리고 일하는 것이 규칙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오늘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지아의 학교는 교사 연수로 휴교였고 그녀를 돌봐줄 다른 사람이 없었다. 엄마, 저 아저씨는 누구예요? 지아가 로비를 가로질러 급하게 걸어가는 남자를 가리키며 물었다. 쉿,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안 돼. 미라가 딸의 손을 내리며 속삭였다. 저분은 이상훈 병원장님이셔. 아주 중요한 분이야. 지아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병원장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병원에 올 때마다 이곳의 모든 것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 분주히 움직이는 간호사들, 다양한 표정의 환자들. 병원은 그녀에게 거대한 미스터리 같았다. 엄마, 저 위층에는 뭐가 있어요? 지아가 엘리베이터를 바라보며 물었다. 위층에는 환자들이 있어. 특히 10층은 아주 중요한 환자들이 있는 VIP 병동이야. 미라가 대답했다. 이제 엄마가 일해야 하니까 저기 벤치에 앉아서 책 읽고 있어. 알았지?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모험을 계획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청소 카트를 밀고 복도로 사라지자마자 그녀는 벤치에서 일어나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한편 10층 VIP 중환자실에서는 박정우의 담당 간호사인 강현주가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다. 그녀는 환자의 피부색이 더 창백해진 것을 눈치챘다. 박 회장님, 괜찮으세요? 그녀가 물었지만 산소 마스크를 쓴 박정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현주는 즉시 응급 버튼을 눌렀다. 몇 초 후 민호를 포함한 여러 의사들이 병실로 뛰어들었다. 산소 포화도 85%로 떨어졌습니다. 혈압도 떨어지고 있어요. 현주가 보고했다. 기관 삽관 준비해주세요. 민호가 지시했다. 준호 추가 혈액 샘플을 채취해서 독성 검사를 다시 해. 병실은 순식간에 긴장된 활동으로 가득 찼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동안 아무도 문 앞에 서 있는 작은 소녀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지아는 어떻게 10층까지 올라왔는지 스스로도 놀라웠다. 그녀는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엘리베이터를 따라 여기까지 왔고 지금은 분주한 의료진 사이에서 거의 투명 인간처럼 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병상 위의 남자에게 고정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뭔가를 느꼈다. 익숙한 냄새, 그리고 익숙한 장면. 8개월 전
그녀의 아버지 윤상철도 같은 병원의 일반 병동에서 비슷한 증상으로 고통받았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그는 갑작스럽게 아프기 시작했고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영원히 그녀의 곁을 떠났다. 의사들은 그의 상태를 설명할 수 없었고 단지 원인 불명의 호흡 부전이라는 진단만을 남겼다. 지아는 아버지의 병실에서도 이와 같은 달콤한 아몬드 냄새를 맡았었다. 그리고 지금 그 똑같은 냄새가 이 고급스러운 VIP 병실에서도 나고 있었다. 저기요. 지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때 한 간호사가 그녀를 발견했다. 어머, 너 여기서 뭐하니? 여긴 아이들이 들어올 수 없어. 하지만 저 아저씨, 제 아빠랑 같은 냄새가 나요. 지아가 말했다. 간호사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 여긴 어린이가 있으면 안 돼. 어서 나가자. 간호사는 지아의 손을 잡고 그녀를 복도로 데리고 나갔다. 지아는 어깨 너머로 병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아무도 7살 청소부의 딸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날 저녁 박정우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그는 이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고 의료진은 점점 더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병원 카페테리아에서는 최준호와 김민호가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고 있었다. 모든 독성 검사가 음성이야. 준호가 말했다. 일반적인 독소는 모두 배제되었어. 민호는 커피잔을 돌리며 생각에 잠겼다. 어떤 희귀 질환이 아닐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새로운 병원체?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시간이 없어. 준호가 말했다. 그의 장기들이 하나씩 기능을 멈추고 있어.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미라는 근처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지아는 어머니 곁에 조용히 서 있었다. 엄마, 저 의사 아저씨들에게 말해야 해요. 지아가 속삭였다. 뭐라고 말이니? 미라가 물었다. 저 위층 아저씨 아빠랑 같은 냄새가 나요. 아몬드 같은 냄새요. 미라는 잠시 손을 멈추고 딸을 바라보았다. 지아야, 의사 선생님들은 아주 바쁘셔. 우리가 방해하면 안 돼. 하지만 중요해요. 아빠도 그런 냄새가 나고 나서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라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남편을 잃은 후 딸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알고 있었다. 알았어. 하지만 지금은 안 돼.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하자. 지아는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주장하지 않았다. 그녀는 의사들이 자리를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어떻게든 그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전해야 한다고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박정우의 가족들이 병원에 모였다. 그의 아내 정소영과 아들 박민주는 충격과 슬픔에 잠겨 있었다. 대여 이상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소영이 이상훈 병원장에게 간청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 여사님, 이상훈이 대답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원인이 뭔지 아직도 모르는 겁니까? 의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은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병원 로비에서는 지아가 다시 한번 어머니와 함께 있었다. 오늘도 학교는 휴교였고 미라는 다시 딸을 데리고 일터에 와야 했다. 오늘은 정말로 여기서 조용히 있어야 해. 미라가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처럼 돌아다니면 엄마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 어머니가 청소를 위해 다른 층으로 올라가자 그녀는 로비에 있는 한 노인 의사에게 다가갔다. 그는 정원혁 교수로 병원에서 40년 이상 근무한 원로 의사였다. 은퇴 후에도 그는 종종 병원에 들러 후배 의사들을 지도하곤 했다. 저기요, 의사 선생님. 지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원혁은 벤치에서 일어나려던 중이었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안녕, 꼬마 아가씨. 무슨 일이니? 무슨 일이 있니? 정원혁 교수가 친절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아는 잠시 망설였다. 어른들에게 말을 걸면 안 된다고 엄마가 항상 말했지만 이건 중요했다. 10층에 있는 아저씨가 제 아빠랑 같은 냄새가 나요. 원혁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같은 냄새라고? 네, 달콤한 아몬드 같은 냄새요. 제 아빠도 그런 냄새가 나고 나서 지아는 말을 멈추고 눈물을 참았다. 아빠는 다시 안 일어났어요. 원혁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다. 달콤한 아몬드 냄새. 그는 의학 교과서에서 그 냄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내 아빠는 언제 이 병원에 계셨니? 8개월 전이요. 아빠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어요. 갑자기 아프셔서 여기 오셨는데?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원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이름이 뭐니? 윤지아예요. 지아야, 나랑 같이 위층에 가볼래? 내 이름은 정원혁 교수야. 오랫동안 이 병원에서 일했단다. 지아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누군가가 그녀의 말을 들어주는 것 같았다. 원혁과 지아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10층 수술실에서는 박정우에게 기관지 내시경 검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마취과 의사 한서연이 환자의 활력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서연은 40대 중반의 뛰어난 마취과 의사로 국내외에서 그녀의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효율성으로 유명했지만 오늘은 유독 긴장된 모습이었다. 산소 포화도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연이 말했다. 검사를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민호는 내시경을 천천히 빼내며 고개를 저었다. 기도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검사가 끝나고 박정우가 다시 중환자실로 이동된 후 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는 문을 닫고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다. 여보세요? 서연이 전화를 받았다.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방해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서연이 대답했다. 무슨 방해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서연은 통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한편 원혁과 지아는 10층에 도착했다. VIP 중환자실 앞에는 여러 의사들이 모여 토론 중이었다. 정 교수님. 이상훈 병원장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궁금해서 들렀네. 원혁이 대답했다. 박정우 회장의 상태는 어떤가? 여전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이상훈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그의 시선이 지아에게 향했다. 이 아이는 누구죠? 원혁은 지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이 아이가 중요한 관찰을 했을 수도 있네. 들어보는 게 어떻겠나? 의사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7살 소녀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제안은 그들에게 황당하게 들렸다. 정 교수님, 우리는 지금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이의 말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신경과 의사인 박태준이 말했다. 원혁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40년 이상 의사로 일하면서 배운 것이 있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지. 몇 분만 시간을 내주게. 이상훈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실로 가시죠. 병원 8층 회의실에서 지아는 몇몇 의사들과 원혁 앞에 앉았다. 그녀는 조금 긴장했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제 아빠도 같은 냄새가 났어요. 달콤한 아몬드 같은 냄새요. 그리고 박 아저씨 방에서도 그 냄새가 나요. 8개월 전 네 아버지의 증상이 어땠는지 기억나니? 원혁이 부드럽게 물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는 숨쉬기 힘들어 하셨어요. 얼굴이 파랗게 변했고 손이 떨렸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계속 검사했지만 원인을 못 찾았대요. 최준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몬드 냄새라고요? 그는 원혁을 바라보았다. 교수님, 혹시... 원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시한화물 중독의 가능성을 고려해봐야 할 것 같네.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시한화물은 강력한 독소로 소량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었다. 그리고 특징적인 아몬드 냄새가 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독소 검사를 했습니다. 민호가 말했다. 일반적인 독소 패널에는 시한화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어. 준호가 대답했다. 특히 소량씩 장기간에 걸쳐 투여되었다면 검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훈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즉시 특수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준호 교수, 당신이 직접 담당해 주시겠습니까?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재빨리 방을 나갔다. 지아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내가 뭔가 도움이 됐나요? 그녀가 원혁에게 물었다. 원혁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주 큰 도움이 됐단다, 지아야. 넌 아주 용감하고 영리한 아이구나. 한편 서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병원 내부 메시징 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검사 요청이 들어온 것을 보았다. 시한화물 중독 의심. 즉시 검사 요망.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군가가 그녀의 비밀에 접근하고 있었다. 서연은 재빨리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그녀는 복도에서 원혁과 지아가 함께 걷는 모습을 보았다. 원혁 교수님, 서연이 그들에게 다가가며 인사했다. 오랜만입니다.
병원에 일이 있으신가요? 원혁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오랜만이군, 서연 씨. 그냥 옛 친구들을 보러 왔네. 이 아이는 윤지아라고 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줬지. 서연은 지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무언가 차가운 것이 스쳤지만 곧 친절한 미소로 바뀌었다. 안녕, 지아야. 무슨 정보를 알려주었니? 지아는 갑자기 불편함을 느꼈다. 이 여자 의사의 눈빛에서 무언가 무서운 것을 느꼈다. 그녀는 원혁의 뒤로 살짝 숨었다. 아이가 좀 수줍음이 많네요. 원혁이 웃으며 말했다. 우린 이만 가봐야겠어요. 지아의 어머니를 찾아야 하거든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나중에 뵙겠습니다, 교수님. 원혁과 지아가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동안 서연은 그들의 뒷모습을 주시했다. 그녀의 표정은 다시 차갑게 변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아가 원혁에게 물었다. 저 의사 선생님은 누구예요? 한서연 선생님이야. 마취과 의사로 아주 유능한 분이지. 원혁이 대답했다. 저는 그 선생님이 무서워요. 지아가 솔직하게 말했다. 원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이들의 직관은 때로 놀라울 정도로 정확할 수 있었다. 왜 그렇게 느꼈니? 눈이 차가워요. 제 친구 민지가 거짓말할 때처럼요. 원혁은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1층에 도착했을 때 미라는 로비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지아와 원혁을 보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아야, 어디 갔었니?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미라가 딸에게 달려갔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원혁이 사과했다. 제 이름은 정원혁입니다. 이 병원의 전직 의사죠. 미라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제 딸이 폐를 끼쳤네요. 전혀요. 오히려 지아가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원혁이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아주 특별한 아이군요. 미라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원혁은 그녀에게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다. 미라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그럼 제 남편도 같은 독소 때문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원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조사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혹시 남편분의 의료 기록을 검토해도 될까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무엇이든 도울게요. 이들이 대화하는 동안 10층에서는 준호가 박정우의 혈액 샘플을 채취하고 있었다. 그는 특수 검사를 위해 검체를 준비했다. 결과가 언제 나올까요? 정소영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준호가 대답했다. 몇 시간 내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소영은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피부는 이제 회색빛을 띠고 있었고 인공호흡기의 도움으로만 숨을 쉬고 있었다. 살려주세요. 그녀가 속삭였다. 제발 그를 살려주세요. 병원 지하 실험실에서 준호는 직접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이 케이스가 일반 검사실 직원들에게 맡기기에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가 시약을 혼합하는 동안 실험실 문이 열렸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서연이 문간에 서서 물었다. 준호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한 교수. 괜찮아요.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실험실로 걸어 들어왔다. 시안 화물 검사를 하고 계시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냥 모든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연은 그의 작업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흥미롭네요.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는 공손하게 거절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실험실을 나갔다. 그녀가 떠나자마자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왜인지 불편함을 느꼈다. 서연은 병원 복도를 걸으며 전화를 꺼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이 시안화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어떻게 알았지? 일산아이요. 그 청소부의 딸이 냄새를 맡았대요.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처리해야겠군. 너무 위험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그 아이에게 주목하고 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게.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돼. 서연은 통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결코 물러설 수 없었다. 너무 많은 것이 걸려 있었다. 한편 원혁은 미라와 지아를 병원 카페로 데려갔다. 그는 그들에게 음료를 사주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당신의 남편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원혁이 물었다.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테크노바의 새 본사 건물 공사에 참여했었죠. 미라가 대답했다. 원혁의 눈이 커졌다. 테크노바요? 박정우 회장의 회사.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회사예요. 왜? 그러시죠? 원혁은 생각에 잠겼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었다. AC, 혹시 남편분이 그 공사 현장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다고 언급한 적이 있나요? 미라는 잠시 생각했다. 특별한 일이라기보다는 그가 병원에 오기 전에 회사 건물의 환기 시스템에 대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눴다고 했어요.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 같았죠. 누구와요?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여자였던 것 같아요. 의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원혁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혹시 그 의사의 이름이나 생김새를 기억하시나요? 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덤바, 남편이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그 의사를 만난 후에 아프기 시작했어요. 지아가 갑자기 말했다. 저는 기억해요. 아빠가 병원에 있을 때 머리가 까만 여자 의사 선생님이 자주 오셨어요. 항상 아빠에게 주사를 놓았어요. 원혁은 지아를 바라보았다. 그 의사 선생님 얼굴을 기억하니?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밀모타, 내 아까 복도에서 만난 무서운 눈을 가진 의사 선생님이에요. 미라와 원혁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한서연 교수, 원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미라가 물었다. 원혁은 신중하게 대답했다. 아직 확실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좀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때 원혁의 휴대폰이 울렸다. 최준호였다. 네, 준호 씨. 원혁이 전화를 받았다. 교수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다. 양성입니다. 박정우 회장의 혈액에서 시안 화물이 검출되었습니다. 원혁은 심호흡을 했다. 얼마나 높은 수치인가요?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면 충분히 그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병원장에게 보고했나요? 네, 지금 응급회의를 소집 중입니다. 교수님도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혁은 통화를 끊고 밀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시안화물 중독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박 회장을 중독시키고 있는 겁니다.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제 남편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혁이 조용히 대답했다. 지금 바로 병원장을 만나야 합니다. 당신과 지아는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곧 돌아오겠습니다. 원혁이 떠난 후 미라는 딸을 꼭 안았다. 지아야, 정말 용감했구나. 아빠도 너를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지아는 미소를 지었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엄마, 우리가 아빠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된 거예요? 미라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의사 선생님들이 알아봐 주실 거야. 한편 10층 회의실에서는 응급회의가 진행 중이었다. 이상훈, 민호, 준호, 원혁을 포함한 주요 의사들이 모여 있었다. 시안화물 중독이라니 믿기 어렵습니다. 이상훈이 말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소량의 시안화물을 지속적으로 투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호가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독소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거죠. 그럼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민호가 물었다. 원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제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습니다. 8개월 전 윤상철이라는 환자가 비슷한 증상으로 이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는 테크노바의 새 본사 건설 현장에서 일했죠. 모두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딸이 박 회장의 병실에서 같은 아몬드 냄새를 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증언에 따르면 한서연 교수가 그녀의 아버지를 자주 방문했다고 합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한서연이요? 이상훈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우리 병원 최고의 마취과 의사입니다. 왜 그녀가 이런 짓을... 동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원혁이 말했다. 하지만 조사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상훈은 깊은 생각에 빠졌다. 이건 매우 심각한 혐의입니다. 증거 없이 한 교수를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입니다. 원혁이 동의했다. 하지만 누가 박 회장에게 접근할 수 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윤상철의 의료 기록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상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준호 교수, 당신은 박 회장의 치료에 집중해 주세요. 시안화물 해독제를 즉시 투여하도록 하십시오. 민호 교수, 당신은 병원 보안팀과 함께 누가 박 회장에게 접근했는지 CCTV를 확인해 주세요. 원혁 교수님, 윤상철의 의료 기록을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모두가 동의하고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리를 떴다. 원혁은 병원 기록실로 향했다. 그는 오랫동안 이 병원에서 일했기 때문에 기록 담당자들은 그에게 협조적이었다. 그는 윤상철의 의료 기록을 요청했다. 윤상철 8개월 전 사망한 환자입니다. 원혁이 설명했다. 기록 담당자는 컴퓨터를 검색한 후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그 이름의 환자 기록이 없습니다. 원혁은 놀랐다. 확실히 확인해 주세요. 그는 분명히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담당자는 다시 확인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스템에 그런 환자의 기록이 없습니다. 원혁은 미심쩍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다. 환자 기록이 삭제되었다는 것은 더욱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웠을 가능성이 높았다. 한편 민호는 병원 보안실에서 CCTV 영상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지난 3주 동안 박정우의 병실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의 목록을 작성했다.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민호가 보안 담당자에게 말했다. 어스우질부들은 마음. 한서연 교수가 정규 회진 시간 외에도 여러 번 박 회장의 병실에 들어갔네요. 보안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총 7번이요. 모두 밤 시간대였습니다. 민호는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서연은 항상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고 병실에 들어가서 약 5분 동안 머물다가 나왔다. 그녀의 행동은 의료진의 일반적인 패턴과는 달랐다. 이 영상을 저장해 주세요. 민호가 말했다. 병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같은 시간 서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몇 개의 파일을 가방에 넣고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결연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박정우의 혈액에서 시안 화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가 말했다. 병원이 발칵 뒤집혔어요.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이건 예상했던 일이에요.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말 괜찮겠습니까? 이제 경찰이 개입할 텐데 걱정 마세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의 목표를 잊지 마세요. 통화를 끊은 서연은 서랍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다. 그녀는 그것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을 나섰다.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미라와 지아는 여전히 원혁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다. 미라는 불안했지만 지아는 이상하게도 침착했다. 엄마, 저 의사 선생님이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지아가 갑자기 말했다. 미라는 놀랐다. 누구 말이니? 한서연 선생님이요? 아빠한테 주사를 놓았던 분이요. 미라는 딸을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아빠가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계속 아팠어요.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이 항상 아빠에게 무언가를 물어봤대요. 회사 건물에 대해서요? 미라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갑자기 남편이 했던 말을 기억해냈다. 야사 파케아티제 마하스카티카스. 그래, 내 아빠가 말했었어. 한 여자 의사가 테크노바 건물의 환기 시스템에 대해 계속 질문했다고. 그때 원혁이 카페로 돌아왔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어떻게 됐나요? 미라가 물었다. 당신 남편의 의료 기록이 사라졌습니다. 원혁이 대답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 같아요. 미라는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이건 단순한 의료 사고가 아닙니다. 원혁이 말했다. 더 큰 무언가가 숨겨져 있어요. 지아가 갑자기 말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아빠한테 환기 시스템에 대해 물어봤어요. 테크노바 회사 건물의 환기 시스템이요. 원혁은 지아를 바라보았다. 정말 어떻게 알지? 아빠가 말했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계속 건물에 대해 물어봐서 이상하다고 했어요. 원혁의 눈이 커졌다. 그는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은 듯했다. 만델 테타맥스, 혹시 한서연이 테크노바와 관련이 있을까요? 미라는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남편은 그 건물의 환기 시스템 설치 작업을 담당했었어요. 원혁은 휴대폰을 꺼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 씨, 한서연 교수의 개인 정보를 좀 확인해 주세요. 특히 테크노바와의 연관성이요. 잠시 후 민호가 다시 전화했다. 교수님, 흥미로운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한서연의 남동생이 2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는 테크노바에서 AI 의료 시스템 개발자로 일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가 회사를 떠나기 직전에 박정우 회장과 큰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회사의 AI 의료 시스템이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고 이를 공개하려 했대요. 원혁은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동기가 명확해졌군요. 복수입니다. 그는 미라와 지아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한서연 교수의 남동생이 테크노바에서 일했는데 회사의 AI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다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후 그는 생을 마감했고 서연은 이에 대한 책임이 박정우에게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럼 제 남편은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불행히도 서연의 계획을 위한 실험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환기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당신의 남편에게 접근했고 그를 통해 시한화물 중독 방법을 시험했을 수 있습니다. 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원혁은 미라의 손을 위로하듯 잡았다. 이 모든 것을 밝혀낼 것입니다. 당신 남편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그는 다시 휴대폰을 꺼내 이상훈 병원장에게 전화했다. 병원장님, 한서연 교수를 즉시 찾아야 합니다. 그녀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병원 전체를 수색해도 서연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녀의 사무실은 비어 있었고 중요한 서류들은 사라져 있었다. 그녀가 도망쳤습니다. 민호가 원혁에게 보고했다. 보안 카메라에 의하면 약 30분 전에 병원을 떠났어요. 원혁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건 끝이 아닙니다. 그녀가 계획하고 있는 더 큰 일이 있을 거예요. 지아가 갑자기 원혁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선생님, 아빠가 말했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싶어 한대요. 원혁은 지아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니? 근데 아빠가 들었대요. 그 의사 선생님이 전화로 이야기하는걸요. 모두가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라고 했대요. 원혁과 미라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원혁은 즉시 이상훈에게 전화했다. 병원장님,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한서연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크노바 본사를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이상훈이 대답했다. 그들이 곧 도착할 겁니다. 원혁은 통화를 끊고 미라를 바라보았다. 당신과 지아는 안전한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할 일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우리도 도울 수 있어요. 제 남편을 위해서라도 이 일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원혁은 미라의 결의에 찬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저도 도울래요. 아빠가 도와주라고 했어요. 원혁은 한숨을 쉬었다. 이런 상황에 아이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지아는 이미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그리고 그녀가 더 기억해낼 수 있는 정보가 있을지도 모른다. 알았어. 하지만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피해야 해. 알았지? 원혁이 진지하게 말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약속할게요. 그때 병원 로비가 갑자기 분주해졌다.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병원으로 들어왔고 그들 중 한 명이 원혁에게 다가왔다. 정원혁 교수님이십니까? 그가 물었다. 원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강태준 형사입니다. 박정우 회장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장님께서 교수님이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원혁은 형사에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다. 시한화물 중독, 윤상철의 사망, 한서연과 테크노바의 연관성, 그리고 환기 시스템에 대한 그녀의 관심까지. 태주는 심각한 표정으로 메모를 했다. 이건 단순한 개인적 복수를 넘어서는 것 같군요. 테크노바 본사를 목표로 한다면 대규모 테러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혁이 동의했다. 특히 환기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태주는 무정의를 통해 본부에 연락했다. 테크노바 본사의 경비를 강화하고 한서연의 사진을 모든 경찰에게 배포하세요. 그리고 그녀의 주소지를 수색할 영장을 신청하십시오. 그는 다시 원혁을 향해 물었다. 한서연 교수가 공범이 있을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또 원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온터브리 케이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는 여러 차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했고 윤지아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의 아버지도 서연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태주는 미라와 지아를 바라보았다. 두 분의 증언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서로 모시고 가서 정식으로 진술을 받아도 될까요?
에알스테오 미라는 망설였다. 렉시레, 지아는 아직 어려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더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원혁이 제안했다. 일단 박정우 회장의 치료가 급선무입니다. 그가 의식을 되찾으면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미라 씨와 지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태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경찰관 한 명이 두 분의 보호를 위해 함께 있을 겁니다. 그는 한 여성 경찰관을 불러 미라와 지아를 지키도록 지시했다. 박 회장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태준이 원혁에게 물었다. 시안화물 해독제를 투여 중입니다. 최준호 교수가 직접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10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원혁, 미라, 지아 그리고 보호경찰관은 태준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 10층에 도착하자 그들은 박정우의 병실 앞에 여러 경찰관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준호가 병실 밖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해독제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 회장의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고 있어요. 의식은 어떻습니까? 에어스 태준이 물었다.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활력 징후는 개선되고 있어요. 몇 시간 내에 의식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서연의 행방에 대한 정보는 있습니까?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없습니다. 병원 전체를 수색했지만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고 잠시 대화를 나눈 후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방금 보안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서연이 약 10분 전에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태준은 즉시 무정의를 들어 명령을 내렸다. 모든 경찰관은 병원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하라. 용의자를 발견하면 즉시 보고하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지원을 요청하라. 원혁은 미라와 지아를 바라보았다. 당신들은 여기 남아있는 게 좋겠습니다. 경찰관이 보호해 줄 거예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하세요, 교수님. 원혁과 태준은 신속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들이 내려가는 동안 원혁은 생각에 잠겼다. 왜 서연이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을까요? 이미 도망쳤다면 계속 도망치는 게 맞을 텐데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마도 뭔가 중요한 것을 두고 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녀의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원혁이 말을 마쳤다. 엘리베이터가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그들은 이미 여러 경찰관들이 주차장을 수색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태준은 지휘 경찰관에게 다가갔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직 용의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출구를 봉쇄했고 차량별로 수색 중입니다. 원혁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지하 주차장은 넓고 어두웠으며 수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완벽한 은신처였다. 분할 수색을 제안합니다. 원혁이 말했다.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으니 모든 구역을 철저히 살펴봐야 합니다. 태준은 동의했고 경찰관들을 여러 팀으로 나누어 주차장 전체를 수색하도록 지시했다. 원혁은 한 팀과 함께 남쪽 구역을 맡았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차량 사이를 지나며 서연의 흔적을 찾았다. 갑자기 원혁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잠깐만요. 그가 경찰관들에게 속삭였다. 저기 비상구문이 살짝 열려 있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는 문을 열어보고 말했다. 이건 병원 지하실로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태준이 무정의로 모든 팀에게 알렸다. 용의자가 지하실로 향한 것 같습니다. 모든 인원은 지하실로 이동하십시오. 그들이 지하실로 들어서자 어두운 복도가 그들을 맞이했다. 병원의 지하실에는 보일러실, 전기실, 그리고 여러 저장고가 있었다. 조명을 켜십시오. 태준이 명령했다. 불이 켜지자 그들은 복도를 따라 이동했다. 각 방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그들은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갔다. 갑자기 먼 곳에서 소리가 들렸다. 저쪽입니다. 한 경찰관이 말했다. 그들은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달려갔다. 복도 끝에 있는 큰 문 앞에 도착했을 때 태준은 모든 경찰관에게 무기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병원 환기, 시스템실입니다. 원혁이 문 위에 표지판을 읽었다. 태준은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방 안은 어두웠지만 그들은 한 인형이 큰 환기 장치 앞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서연, 움직이지 마세요. 경찰입니다. 태준이 소리쳤다. 서연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장치가 들려 있었다.
한 발자국이라도 더 다가오면 이 장치를 작동시키겠습니다. 그녀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시안 화물가스 발생기입니다. 작동하면 이 건물 전체에 가스가 퍼질 겁니다.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다. 태주는 경찰관들에게 뒤로 물러서라고 손짓했다. 서연 씨, 이러지 마세요. 원혁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다칠 수 있습니다. 서연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다. 무고한 사람들이요? 제 동생은 무고했습니다. 그는 단지 진실을 말하려 했을 뿐인데 박정우는 그를 파멸시켰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원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그녀와 대화를 유지하며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제 동생 한민수는 테크노바의 AI 의료 시스템 개발자였습니다. 서연이 말했다. 그는 그 시스템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해 차별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부유한 환자들에게는 더 많은 의료 자원을 할당하고 가난한 환자들은 뒤로 미루는 알고리즘이었죠. 원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그가 이 문제를 제기했군요. 네, 하지만 박정우는 그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오히려 그를 회사에서 쫓아냈고 다른 기업에서도 일할 수 없도록 업계에 소문을 퍼뜨렸죠. 제 동생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렇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는 없어요. 원혁이 말했다. 당신의 동생도 이런 방식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서연은 비웃었다. 제 동생은 공정함을 원했어요. 정의를 원했죠. 하지만 이 세상은 그런 것들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정의를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윤상철은 어땠죠? 원혁이 물었다. 그는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했나요? 서연의 표정이 약간 흔들렸다. 그는 필요한 실험 대상이었어요. 저는 시안 화물의 정확한 용량과 투여 방법을 시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테크노바 건물의 환기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죠. 그는 가족이 있었어요. 원혁이 말했다. 아내와 어린 딸이요. 그 아이는 지금도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서연은 잠시 동요했지만 곧 다시 단호한 표정을 지었다. 모든 전쟁에는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제 동생도 희생자였어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한 발 앞으로 나섰다. 한서연 씨, 지금 멈추면 아직 늦지 않습니다. 그 장치를 내려놓고 함께 이야기합시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어요. 저는 계획을 완수할 겁니다. 테크노바 본사의 환기 시스템에도 이미 장치를 설치했어요. 오늘 밤 모든 것이 끝날 겁니다. 원혁과 태주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 얼마나 많은 장치를 설치했나요? 원혁이 물었다. 충분히요. 서연이 대답했다. 테크노바의 모든 층에 영향을 미칠 만큼. 태주는 조용히 무정의로 메시지를 전달했다. 테크노바 본사를 즉시 대피시키고 폭발물 처리반을 보내라. 서연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소용없어요. 장치들은 원격으로 작동됩니다. 제가 신호를 보내면 즉시 가스가 방출될 거예요. 왜 병원으로 돌아온 겁니까? 원혁이 물었다. 사람이 도망쳤는데 왜 다시 위험을 감수한 거죠?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뭔가를 확인해야 했어요. 원혁은 갑자기 깨달았다. 박정우의 상태를 확인하러 온 겁니까? 그가 살아있는지 확인하려고요? 서연의 표정이 변했다. 원혁의 추측이 맞았다. 당신은 그가 정말로 죽기를 원했군요. 원혁이 말했다. 단순히 테크노바를 공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박정우가 고통받는 것을 직접 보고 싶었던 거죠.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가득했다. 원혁은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서연 씨, 복수는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동생의 명예를 회복할 수 없어요. 물러서세요. 그 서연이 경고했다. 대어 가까이 오면 장치를 작동시키겠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서연 선생님. 모두가 소리가 들리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지아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지아야, 여기 있으면 안 돼. 원혁이 소리쳤다. 하지만 지아는 천천히 서연을 향해 걸어갔다. 제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서연은 당황했다. 그녀는 장치를 꼭 쥐고 있었지만 아이를 향해 위협적인 행동을 취하지는 못했다. 내 아버지에 대해 네가 뭘 알아? 서연이 물었다. 아빠는 항상 저에게 말했어요. 좋은 일을 하라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고. 지아가 말했다. 아빠는 선생님이 하려는 일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지아를 바라보았다. 어린 소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슬픔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내 아버지는 그저 도구였어. 서연이 냉정하게 말했다. 그는 중요하지 않았어. 지아는 계속 천천히 걸어왔다. 그녀의 작은 발걸음 소리가 긴장된 공간에 울렸다. 아빠는 중요해요. 아빠는 사람이었어요. 저와 엄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서연의 표정이 흔들렸다. 그녀는 잠시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지아야, 제발 물러서. 원혁이 간절히 부탁했다. 그는 아이가 위험에 처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아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서연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선생님도 누군가에게 중요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지아가 말했다. 선생님의 동생에게요.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물러섰다. 내 동생은,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동생은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었어. 그는 단지 옳은 일을 하려 했을 뿐이야.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알아요. 그건 아빠랑 같아요. 아빠도 항상 옳은 일을 하려고 했어요. 서연의 손에 든 장치가 더 심하게 떨렸다. 원혁은 서연의 결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이용하기로 했다. 서연 씨, 지아의 말이 맞습니다. 원혁이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의 동생은 옳은 일을 하려 했어요. 그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하려는 일은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할 뿐이에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대가를 치러야 해요. 박정우와 그의 회사는 민수가 겪은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선생님의 동생이 행복할까요? 지아가 물었다. 그녀의 순수한 질문은 서연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이 더 심해졌다. 태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왔다. 한서연 씨, 장치를 내려놓으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동생이 발견한 문제에 대해, 테크노바의 잘못에 대해 모두 조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서연은 장치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계획한 모든 것, 그녀의 복수, 그녀의 정의가 이 작은 상자에 담겨 있었다. 하지만 지금 어린 소녀의 말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거예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항상 거짓말을 해요. 저는 약속을 지킬게요. 지아가 말했다. 저는 선생님의 동생 이야기를 모두에게 말할 거예요. 그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요. 서연은 지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네온, 네 아버지를 잃었는데도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지아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아빠는 항상 말했어요. 미워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이 더 용감한 일이라고요. 서연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장치가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다. 태주는 신속하게 움직여 서연의 손에서 장치를 가져갔다. 다른 경찰관들이 앞으로 나와 서연을 체포했다. 한서연, 당신은 살인 미수와 테러 시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태준이 공식적으로 말했다. 서연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아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속삭였다. 미안해. 경찰관들이 서연을 데리고 나갈 때 원혁은 재빨리 지아에게 달려갔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꼭 안았다. 너무 위험한 일이었어, 지아야. 그가 말했다. 하지만 정말 용감했구나. 지아는 원혁의 품에 안겼다. 저는 그냥 그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았으면 했어요. 원혁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어린 소녀는 자신의 아버지를 잃게 한 사람에게도 연민을 보였다. 그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태준이 다가와 지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네온 오늘 많은 사람들을 구했어, 지아야. 지아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하재 나쁜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되나요? 태준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거야. 하지만 네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도 들을 거야. 그녀의 동생에게 일어난 일도 조사할 거고, 그들이 지하실을 나와 로비로 돌아왔을 때 미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달려왔다. 지아야! 그녀는 딸을 끌어안았다. 어디 갔었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미안해요, 엄마. 지아가 말했다. 하지만 제가 도와야 했어요. 원혁은 미라에게 지하실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미라의 얼굴은 딸의 용기에 대한 자부심과 위험에 처했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을 보여주었다. 당신의 딸은 정말 특별합니다. 원혁이 말했다.
그녀의 지혜와 용기가 오늘 많은 생명을 구했어요. 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더 꼭 안았다. 네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지 몰라. 태주는 다른 경찰관들과 대화를 나눈 후 그들에게 돌아왔다. 테크노바 본사에 설치된 장치들을 모두 찾아 제거했습니다. 한서연이 협조적이었어요. 그녀는 모든 장치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다행이군요. 원혁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미라가 물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선 박정우 회장의 완전한 회복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한서연의 주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테크노바의 AI 시스템이 정말 차별적이었는지, 그녀의 동생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모두 밝혀낼 거예요. 윤상철의 사망에 대해서는요? 미라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슬픔이 담겨 있었다. 한서연은 이미 자백했습니다. 태준이 대답했다. 그녀는 시안화물을 이용해 그를 중독시켰다고 인정했어요. 그녀는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그녀의 남편을 돌려놓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해 약간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박 회장에게 가봐야겠습니다. 원혁이 말했다. 그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어요. 그들은 함께 10층으로 올라갔다. 박정우의 병실 앞에서 준호가 그들을 맞이했다. 박 회장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준호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해독제가 효과를 보였어요. 그의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원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다행이군요. 그는 당신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준호가 말했다. 특히 그를 구한 작은 영웅을요. 지아는 놀란 표정이었다. 저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아야. 네가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 시안화물 중독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야. 그들은 조용히 병실로 들어갔다. 박정우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창백해 보였지만 그의 눈은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전구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들이 저를 구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원혁이 앞으로 나섰다. 저는 정원혁입니다. 하지만 진짜 영웅은 이 아이입니다. 그는 지아를 가리켰다. 지아는 부끄러워하며 정우에게 다가갔다. 네가 윤지아구나. 전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의사들이 말해주었어. 네가 아몬드 냄새를 맡아서 시안화물 중독을 발견했다고.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 아빠도 같은 냄새가 났어요. 그녀는 말을 멈추고 슬픈 표정을 지었다. 정우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네 아버지에 대해 들었단다. 정말 미안하구나. 한서연은 체포되었습니다. 태준이 말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자백했어요. 그녀의 동생이 테크노바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정우의 눈이 커졌다. 한민수. 그래, 기억납니다. 그는 우리 AI팀에서 일했죠. 하지만 그가 갑자기 회사를 떠났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한서연에 따르면 그녀의 동생은 테크노바의 AI 의료 시스템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해 차별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원혁이 설명했다. 그가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는 회사에서 쫓겨났고 업계에서 일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정우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저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우리 회사는 크고 많은 결정이 중간 관리자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서연이 저를 해치려 한 이유군요. 그녀는 당신뿐만 아니라 테크노바 전체를 목표로 했습니다. 태준이 말했다. 회사 본사의 환기 시스템에 시안화물 가스 장치를 설치했었어요.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맙사우스, 그 많은 직원들이. 다행히 모든 장치는 제거되었습니다. 태준이 그를 안심시켰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정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이 모든 일이 저의 책임입니다. 제가 회사를 더 면밀히 감독했어야 했어요. 직원들의 우려사항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야 했고요. 그는 지아를 바라보았다. 네가 나를 구해주었구나, 지아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회사의 심각한 문제를 알려주었어. 내게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지아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전 그냥 아빠가 그랬을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정우는 미라를 바라보았다. 당신의 남편은 매우 용감한 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놀라운 딸을 키웠군요. 미라는 감정에 북받쳐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정우는 다시 지아에게 시선을 돌렸다. 지아야, 내가 약속하마. 이 일이 끝나면
테크노바의 AI 시스템을 철저히 조사하고 개선할 거야. 그리고 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겠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덧붙였다. 사실 그보다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재단을 설립하고 싶어. 의료 AI의 윤리적 사용을 감독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단 말이야. 그리고 네가 그 재단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으면 해. 지아는 놀란 표정이었다. 쥐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어린이인걸요. 정우는 미소 지었다. 지금은 그렇지. 하지만 너는 이미 많은 어른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어. 의료 시스템에서 아이들의 목소리와 관점은 너무 자주 무시되지. 네가 그것을 바꾸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원혁은 미소를 지으며 정우의 제안을 들었다. 그는 이 비극적인 사건이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다. 좋은 생각이군요. 박 회장님, 원혁이 말했다. 그리고 한서연의 동생이 제기한 우려사항도 조사해야 합니다.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바로잡을 것입니다. 태주는 전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더한 후 그들은 병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원혁은 미라와 지아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말 긴 하루였어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게요. 하지만 먼저 그녀는 원혁의 손을 잡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절대 진실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원혁은 미소 지었다. 아닙니다. 모든 것은 지아 덕분이에요. 그녀의 관찰력과 용기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는 지아에게 몸을 낮추어 말했다. 지아야,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내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지아는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오늘 일이 아버지를 완전히 되돌려 놓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그의 기억을 명예롭게 했다고 느꼈다. 병원을 나서면서 미라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하늘은 이제 맑아졌고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아가 물었다. 미라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모르겠어, 지아야. 하지만 우리는 함께니까 괜찮을 거야. 그리고 네가 오늘 한 일은 정말 대단해. 너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어. 지아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가 미소 짓고 있다고 확신했다. 병원 뒤편에서 원혁은 태준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혁이 물었다. 태준은 한숨을 쉬었다. 한서연은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녀의 범죄는 심각하지만 그녀의 동기와 개인적인 상황도 고려될 거예요. 그리고 박정우 회장이 약속한 대로 테크노바의 AI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원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리고 윤상철의 가족은요? 미라 씨와 지아는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태준이 대답했다. 그리고 박 회장이 개인적으로 그들을 돕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원혁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가끔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 빛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비극 속에서 작은 소녀의 용기가 많은 것을 바꾸었어요. 태준은 미소 지었다. 흔하지, 그렇군요. 어쩌면 우리 모두 지아에게서 배울 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가장 순수한 눈이 진실을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으니까요. 원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오늘의 사건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작고 용감한 소녀, 윤지아가 있었다. 3개월 후 서울의 봄은 화사한 벚꽃으로 가득했다. 테크노바 본사 앞의 공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대형 현수막에는 윤상철 기념의료 정예재단 출범식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박정우는 단상 위에서 마지막 연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몇 주 동안의 회복 기간을 거쳤고 이제는 거의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변화했다는 것이었다. 준비 다 되셨습니까, 회장님? 비서가 물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비됐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군요. 그는 단상 아래를 바라보았다. 앞줄에는 윤미라와 지아가 앉아 있었다. 지아는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설렘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옆에는 정원혁 교수와 김민호, 최준호를 포함한 의사들이 앉아 있었다. 강태준 형사와 그의 동료들도 참석했다.
행사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나왔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의료 정의와 윤리적 기술 개발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테크노바의 박정우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고 정우는 단상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청중을 바라보았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전구가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월 전 저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저는 제 삶과 회사의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 생명을 구한 것은 세계 최고의 의사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용감한 소녀, 윤지아였습니다. 청중들은 지아를 향해 따뜻한 박수를 보냈다. 지아는 부끄러워하며 미소 지었다. 지아의 아버지 윤상철 씨는 불행히도 같은 독극물로 인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는 테크노바 본사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성실한 노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제가 알지 못했던 우리 회사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정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한서연 씨의 동생, 한민수 씨는 우리 회사의 AI 의료 시스템이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환자들을 차별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우리 회사의 중간 관리자들은 그의 우려를 무시했고 그를 회사에서 쫓아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저는 이 사실을 몰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CEO로서 회사의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저의 무관심과 무지가 이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계속했다. 지난 3개월 동안 우리는 테크노바의 모든 AI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한민수 씨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알고리즘은 실제로 부유한 환자들에게 더 많은 의료 자원을 할당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청중들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이 문제를 발견한 후 우리는 즉시 시스템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우리는 윤상철 기념 의료정의 재단을 설립합니다. 이 재단은 2가지 주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우는 손가락을 들어 설명했다. 첫째, 모든 의료 AI 시스템의 윤리적 사용을 감독하고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둘째, 의료 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목소리, 특히 어린이들의 관점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는 지아를 다시 바라보았다. 윤지아는 7살의 나이에 30명의 전문 의사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관찰력과 용기가 제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와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모든 목소리, 특히 가장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우는 서류 봉투를 들어올렸다. 오늘 저는 이 재단의 개인 재산의 상당 부분을 기부합니다. 그리고 테크노바는 앞으로 매년 수익의 5%를 재단에 기부할 것입니다. 이 자금은 의료 AI의 공정성 연구와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 접근성 향상에 사용될 것입니다. 청중들은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윤미라 씨와 윤지아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남편과 아버지는 불필요하게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 의무입니다. 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아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이 재단의 특별 자문위원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윤지아 양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지아는 놀란 표정이었다. 미라가 그녀를 격려하며 등을 토닥였고 지아는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다. 정우는 몸을 낮추어 그녀의 눈높이에 맞추었다. 지아야, 네가 이 재단의 어린이 자문위원이 되어 주었으면 해. 너의 관점과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 지아는 마이크 앞에 서서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곧 용기를 내어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지아입니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제가 도울 수 있다면 기쁠 것 같아요. 아빠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녀의 순수한 말에 청중들은 감동의 박수를 보냈다. 정우는 다시 마이크 앞에 섰다. 이 재단은 또한 한민수 씨의 공헌을 기리는 연구 프로그램을 포함할 것입니다. 그는 옳은 일을 하려다 너무 일찍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의 용기와 윤리적 신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사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작은 리셉션에 모였다. 원혁은 전구에게 다가갔다. 훌륭한 결정입니다, 박 회장님. 원혁이 말했다.
이 재단이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교수님.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지아의 용기 덕분에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원혁은 지아와 미라가 다른 참석자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아이는 정말 특별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분명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준호와 민호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한서연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민호가 물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복잡합니다. 그녀의 범죄는 심각하지만 그녀의 동기와 개인적인 상황도 고려되고 있어요. 그녀의 변호사는 정신적 고통과 동생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트라우마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테크노바의 내부 조사 결과가 그녀의 동생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니 그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군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 순간에 테크노바 본사 공격 계획을 포기하고 협조한 것도 고려사항이 될 거예요. 그들은 지아가 다른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행사에는 여러 병원의 어린 환자들도 초대되어 있었다. 보세요. 지아가 벌써 자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했네요. 민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지아는 휠체어를 탄 소년과 열심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소년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미라는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지난 3개월은 그녀에게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다. 테크노바는 윤상철의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했고 미라와 지아는 더 나은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상철의 명예가 회복되었다는 것이었다. 태준이 밀에게 다가왔다. 미라 씨,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미라는 미소 지었다. 복잡합니다, 형사님.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요. 남편이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매우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특히 지아를요. 미라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 거예요. 지아는 휠체어 소년과 대화를 마치고 어머니에게 달려왔다. 엄마, 재민이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 말을 안 들어준대요. 그래서 제가 재단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미라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지아야. 네가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전구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모든 것이 마음에 드십니까, 미라 씨? 뽀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드려야 할 분은 당신과 지아입니다. 당신들이 저와 테크노바의 두 번째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그는 지아에게 물었다. 첫날 어때, 지아야? 자문위원으로서? 이 지아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재미있어요. 많은 아이들이 저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그들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 말을 잘 안 들어준다고 해요. 정우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네가 필요한 거야, 지아야. 너는 그들의 목소리가 될 수 있어. 행사가 끝나갈 무렵 원혁은 단상에 올라 마지막 인사말을 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그가 말했다. 우리는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윤지아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청중을 바라보았다. 이 재단이 의료 시스템을 더 공정하고 포용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아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지아는 공원의 벚꽃 나무 아래에 서 있었다. 떨어지는 꽃잎들이 그녀 주위를 춤추듯 맴돌았다. 아빠 보고 계세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잘하고 있죠? 바람이 살짝 불어오며 꽃잎들을 더 많이 흩날렸다. 지아는 그것이 아버지의 대답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뭐 하고 있니, 지아야? 아빠한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지아가 대답했다. 미라는 딸의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를 안았다. 아빠는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엄마. 그리고 저는 계속 좋은 일을 할 거예요. 아빠처럼요. 함께 손을 잡고 모녀는 석양을 배경으로 집으로 향했다. 그들의 앞에는 새로운 시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1년 후 서울의 가을은 아름다운 색채로 물들어 있었다. 낙엽이 거리를 채우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었다.
윤상철 기념 의료정의재단의 새 건물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오늘은 재단 설립 1주년 기념식이자 새 건물 개관식이었다. 8살이 된 윤지아는 단정한 교복을 입고 재단 로비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연설문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학교에서도 반장으로 선출되었다. 긴장되니? 미라가 딸에게 물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요.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미라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난 1년 동안 지아는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재단의 어린이 자문위원으로서 다양한 병원과 의료시설을 방문하며 아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그녀의 제안으로 이제 많은 병원들이 어린이 환자들의 의견을 듣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윤 선생님, 곧 시작합니다. 재단의 직원이 다가와 말했다. 지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윤 선생님은 재단 직원들이 그녀를 부르는 애칭이었다. 비록 아직 어린아이였지만 그녀의 지혜와 통찰력은 많은 어른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밖에서는 박정우가 개관식 연설을 마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지난 1년 동안 재단의 가장 중요한 자문위원으로 활동해온 윤지아 양을 모시겠습니다. 지아는 깊은 숨을 내쉬고 무대로 걸어나갔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청중 앞줄에는 정원혁, 김민호, 최준호, 강태준을 비롯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다. 그들은 모두 지아에게 격려의 미소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지아입니다. 그녀가 마이크 앞에서 말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말씀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녀는 잠시 청중을 둘러보았다. 1년 전 저는 아빠를 잃은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아빠의 이름을 딴 재단이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것을 보며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지아는 준비한 카드를 내려놓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기로 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배운 것은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목소리요. 우리는 작지만 우리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요. 청중은 그녀의 말에 집중했다. 많은 병원에서 어린이들은 그저 치료받아야 할 대상으로만 여겨집니다. 하지만 우리도 우리의 치료에 대해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의사 선생님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재단의 어린이 목소리 프로그램은 15개 병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어린이 환자들이 자신의 치료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의사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관찰이 진단과 치료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우는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는 테크노바의 CEO로서 여전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지만 재단 활동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의 회사는 이제 의료 AI 시스템의 공정성과 투명성으로 업계를 선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AI 공정성 프로젝트는 모든 사람이 공평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지아가 계속했다. 이 프로젝트는 한민수 씨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어요. 그는 진실을 말하려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제 그의 용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청중 속에서 한 여성이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한민수의 어머니였다. 재단은 한 가족에게도 손을 내밀었고 그들은 아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을 보며 위안을 얻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 아빠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아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아빠는 항상 저에게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아빠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지만 항상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셨죠. 그녀는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아빠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지만 아빠의 정신은 이 재단을 통해 계속 살아있어요. 그리고 저는 아빠처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청중은 일제히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미라는 첫 줄에서 눈물을 흘리며 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남편이 이 순간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할지 상상했다. 행사가 끝난 후 재단 건물 내부에서 작은 리셉션이 열렸다. 새 건물은 현대적이고 밝은 분위기였으며 1층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다양한 놀이시설과 함께 아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목소리 벽이라는 특별한 공간도 있었다. 원혁은 지아에게 다가갔다. 정말 훌륭한 연설이었어, 지아야.
지아는 환하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원혁 선생님. 많이 긴장했어요. 전혀 티가 나지 않았어. 원혁이 말했다.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파정우도 그들에게 다가왔다. 우리 재단의 가장 중요한 멤버가 여기 있군요. 지아는 부끄러워하며 미소 지었다.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정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게 바로 중요한 거야, 지아야.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리고 네가 하는 일은 정말 대단해. 그는 지아와 원혁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우를 따라 건물 2층으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넓은 회의실이 있었고 벽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것은 우리의 새로운 프로젝트입니다. 전구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다. 전국의 모든 어린이 환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스크린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과 메시지로 가득 찬 가상 공간이 보였다. 지아는 눈을 빛내며 화면을 바라보았다. 와, 정말 멋져요. 그녀가 감탄했다. 이건 네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거야. 전구가 설명했다. 네가 어린이들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말한 것에서 영감을 받았지. 지아는 감동받은 표정이었다. 그녀의 작은 제안이 이렇게 큰 프로젝트로 발전할 줄은 몰랐다. 같은 시간 재단 1층에서는 미라가 강태준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한서연은 어떻게 되었나요? 미라가 물었다. 태준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특별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녀는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한서연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잃게 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그녀도 고통받는 피해자였다. 그녀의 가족은요? 미라가 물었다. 그들도 재단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태준이 대답했다. 한민수의 어머니는 오늘 행사에도 참석했어요. 그녀는 아들의 이름이 재단의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미라는 생각에 잠겼다. 모든 비극에는 이유가 있나 봐요. 때로는 그것이 더 큰 선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지아는 그 비극을 희망으로 바꾸었어요. 준호와 민호도 그들에게 합류했다. 윤 선생님은 어디 계신가요? 준호가 웃으며 물었다. 미라는 미소 지었다. 정호 회장님과 함께 위층에 있어요. 새 프로젝트를 보고 있대요. 지아는 정말 놀라운 아이예요. 민호가 말했다. 그녀 덕분에 우리 병원도 어린이 환자들의 의견을 더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진단율이 향상되었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은 때로 우리 어른들이 놓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선입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니까요. 2층에서 지아는 새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몇 가지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정우는 그녀의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이 플랫폼을 통해 우리는 어린이 환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을 거예요. 전구가 설명했다. 물론 모든 개인정보는 보호됩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는 의료 AI가 어린이들의 필요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데 사용될 수 있어요. 원혁은 감탄했다.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군요. 이것이 의료 시스템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겁니다. 지아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이 플랫폼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야. 전구가 대답했다. 그리고 네가 첫 번째 사용자가 되었으면 해. 지아는 기쁨에 찬 표정이었다. 정말요? 제가 도울 수 있어요.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미라가 2층으로 올라왔다. 여기 있었구나, 지아야. 모두가 너를 찾고 있어. 지아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새 프로젝트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미라는 딸의 열정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미라가 말했다. 오늘 많이 피곤했을 텐데.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흥분이 가득했다. 엄마, 내일 제가 새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정우 아저씨에게 보내도 될까요? 미라는 웃으며 동의했다. 물론이지. 하지만 숙제도 잊지 마. 그들이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정우는 원혁에게 말했다. 지아는 정말 특별한 아이입니다. 그녀의 관점은 우리 모두에게 신선한 영감을 줍니다. 원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미래의 지도자가 될 거예요. 아마도 의료 분야에서요. 정우는 미소 지었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미라와 지아가 재단 건물을 나설 때 가을 저녁의 선선한 바람이 그들을 맞이했다.
하늘은 붉은 노을로 물들어 있었고 낙엽들이 거리를 장식하고 있었다.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 지아야. 미라가 말했다. 지아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엄마. 저도 기뻐요. 아빠가 보고 계셨을까요? 미라는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아빠는 항상 너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들이 걸어가는 동안 지아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았다. 1년 전 그녀는 그저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잠긴 작은 소녀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작은 관찰이 큰 변화를 가져왔고 그녀의 용기가 많은 생명을 구했다. 엄마, 저는 커서 의사가 될 거예요. 지아가 갑자기 말했다.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의사요. 그리고 모든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의사가 될 거예요. 미라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넌 분명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지아야. 집으로 가는 길에 그들은 작은 공원을 지나갔다. 지아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벤치에 앉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다. 뭐하니? 미라가 물었다. 아빠에게 편지를 썼어요. 지아가 대답했다. 오늘 아침에요. 그녀는 종이를 펼치고 조용히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아빠에게. 오늘은 재단 1주년이에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반장이 되었고 재단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엄마는 잘 지내세요. 가끔 아빠 생각에 울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웃어요. 저도 아빠가 보고 싶지만 아빠가 저를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앞으로도 아빠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의사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거예요. 아빠 사랑해요. 지아 올림. 미라는 눈물을 참으며 딸을 안았다. 아빠는 내 편지를 받으실 거야, 지아야.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고 어둠이 내리는 서울의 거리를 따라 집으로 향했다. 재단 건물 뒤에서 전구와 원혁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정말 특별한 가족입니다. 원혁이 말했다. 전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어요. 때로는 가장 작은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요. 그들은 함께 재단 건물로 돌아갔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 시작될 것이고 윤상철 기념 의료정의재단은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작지만 용감한 소녀 윤지아가 있을 것이다. 그녀는 30명의 의사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그녀의 관찰이 많은 생명을 구했다. 이제 그녀의 지혜와 용기는 계속해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피임다 히스토리아 진행하는 청취자 여러분, 윤지아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들을 더 들으시려면 왼쪽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플레이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매일 삶의 복잡성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섹션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